저희가 현장 가서 싸워서 진짜 오한마 들고 쫓아온 경우도 있어요. 헐. 진짜로. 저 현장에서 많이 쏠게. 오죽하면 저희 직원들이 저 현장에 오지 말래요. 현장 경험 이야기 잠깐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디하우스 대표님이랑 건축사 두 분 현장 탐방 행사 영상 보셨죠? 네, 그분들과 같이 좀 더 진솔한 이야기 한번 식사하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희 수원에서 뵙고서 며칠 됐네요. 좀 더 빨리 만나 뵙고 디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막상 프리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은 할 얘기도 뭐 네.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네. 우리가 준비한 거를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이 있고 또 아무리 집중을 해도 오래 집중 못 하잖아요. 그게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많은 이야기들, 그날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이야기 편안하게 드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고르시죠. 코피디님은 뭘로? 짜장. 요리를. 아, 사장님 먼저 짜장면을 고르시면 저희가 뭘? 난 짜장. 그럼 저도 짜장면. 진짜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삼선 짬뽕. 너 짜장면 먹고. 요거 3개, 삼선 짬뽕 하나. 그러면 저는 중국집은 짜장면이지. 짬뽕 아니면. 네, 저는 간짜장 시킬게요. 여기요. 탕수육 하나랑요, 네. 팔보채 하나랑 황토짜장면 3개, 간짜장 하나, 삼선짬뽕. 삼선짬뽕 하나. 차에다 일단 2개 먼저 주시고요. 찬물 말고 차 종류 없나요? 차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파입니다. 지난번 수원 철콘 현장 탐방 세미나의 주역들 3분이 나와 계십니다. 아, 모시기 힘든 분들을 제가 2번이나 이렇게 모셔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네. 오늘 자리는 뭐 일단은 지금 처음 시작이라 좀 어색하지만 근데 주류가 없으니까 계속 어색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탄산으로 살짝 이렇게 각성을 좀 하시고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젊은 네. 건축사님 업력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실무 경력으로 하면 올해가 14년 차. 네, 제가 젊다고 얘기한 거 잘못했는데 생각보다 연식이 좀 되셨는데요? 연식이라. 혹시 아니, 적지는 않습니다, 사실. 혹시 뭐 학교 때 뭐 영재로 뭐 이렇게 아, 월반하고 그런 건 이래가면서 아니고요. 일찍 졸업하고 제 졸업도 늦게 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휴학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실례지만 네. 몇 년생이세요? 제가 83년생이에요. 83년생. 네. 우리 정재영 건축사님은 네, 저는 그 건축사 면허가 2006년도였네요. 2006년요? 네. 그리고 이제 건축사 딴 지가 18, 19년 정도 됐고 좀 일찍 면허 따고 바로 오픈을 해서 좀 실무 경험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뭐 전에 많이 소개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연식이 좀 됐죠. 69년생이고 실무는 93년부터 시작을 했죠. 93년이면 31년이네 벌써. 93년 제가 고2 때인데요. 제가 고학번이니까 실례하겠습니다. 탈배치입니다. 와우. 와, 미치겠다. 그럼 뭐 전부 다 10년 이상 업력이 되시니까 푸실 썰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큐에 다 들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찬찬히 제가 한 분씩 라방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라방 이러시니까 긴장들 하시는 것 같아요. 라방이 뭐예요? 라이브 방송. 왜 이래요, 촌스럽게. 팔보채가 그거 이렇게 왜 야채하고 뭐 이렇게 넣고 그 겨자 소스 붓고 나 그걸 착각을 하고 있었어. 그건 양장피죠. 아, 양장피. 양장피. 그 10여 년 이상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또 건축사라면 이게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사무실에서 그냥 도면만 치시는 분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같아요. 그게 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 또 틀린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건축사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경험 이야기 잠깐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단 도면을 주로 그리긴 하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현장에 가기도 하죠. 뭐 감리로서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잘 되고 있나 뭐 이렇게 보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도면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사실 현장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도면이 있더라도 어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현장에서 좀 해야 되는 게 빠를 경우도 있고 현장 소장님하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현장에서 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가서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현장을 가면 왜 현장에서 일하시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살짝 네가 먹물만 먹었지, 그러니까 책만 봐서 아는 거지 실제 현장을 얼마나 알아 이러면서 살짝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좀 당해봐서 저는 더군다나 라이센스가 특별하게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눈빛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또 만회하시기 위해서 뭐 현장 가고 일부러 막 노가다 하거나 뭐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몸을 좀 쌓이시구나. 사실 제가 직접 뭐 하면 더 방해가 될 것 같고 사실은 100% 방해예요. 네, 방해예요. 사실 이거는 그렇고 저는 사실 좀 현장을 존중하려고 해요. 저는 원래 아무리 제가 도면 그리고 뭐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그 구현하는 거는 현장인 거고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뭐 이거를 제가 그렸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좀 소통해서 하는 게 더 퀄리티가 좋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피해는 다 건축주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제가 뭐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좀 이 도면이나 좀 품질을 위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려는 편이고 무시를 하더라도 좀 저도 고집스럽게 좀 하는 편이긴 해요. 사실 고집이 세가지고 네, 어느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다 각자 그런 것들을 좀 지키려고 하는 편이고 저도 좀 이렇게 내주는 게 있으면 여기는 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들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고 현장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정재영 건축사님은 네. 그래도 현장에 좀 경험이 더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저보다는 일단 연차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와일드하게 현장에서 뭔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초창기에는 좀 사건 사고도 많았고요. 이게 그 현장 시공을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팻대만 굴리고 버킷책만 보고 책상 내에서 앉아있는 사람보다 이 생각대로 현장이 돌아가진 않아요. 현장 여건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큰 현장은 괜찮아요. 큰 현장은 오히려 좀 퀄리티 있는 현장 소장님들이 오셔서 저희랑 이제 대화가 되는데 작은 현장에 가니까 문제가 나더라고요. 그냥 목수 오야지 분이 현장 소장을 하고 있고 그것도 누가 와서 또 하고 있는데 전혀 전문 지식은 없고 저희랑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싸움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건축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현장 가서 싸워서 진짜 오한마 들고 쫓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헐. 진짜로요. 그런 경험을 하고서 이제는 절대 그 시공회사 사장님이 오시기 전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현장 소장님이 아니면 잘 현장에서 말을 아끼고 있죠. 쭉쭉 보고만 치면 안 있다. 되겠네요. 그래서 건축주분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저희 감리 건축사들이 오는 걸 현장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수정해야 될 것만 얘기하거든요. 칭찬은 안 하고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잘 된 거는 얘기 안 오는 해요. 거 자체를 안 좋아해요. 가장 안 좋은 소리나 하고 싶은 거, 수정하고 싶은 거는 따로 나와서 현장 소장님이나 건설회사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 다 반영을 해주실 건데 현장에서는 좀 이렇게 떠드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실례하겠습니다. 평수형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그러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건축사님들이 이제 설계 인허가 관련된 것만 관여를 하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금방 감리라고 표현하니까 건축사님들이 현장 감리로서 내가 도면 그린 현장이 아닌데 감리로 선임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법적으로도 있죠. 보통 우리 주택들을 짓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설계한 거를 자체 감리를 할 수 있는데 또 지자체적인 또 이런 사안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주시에서 공사하는 거는 이거는 뭐 여주시라고 꼭 찍는 건 아닌데 각 이제 타시에서 감리하지 말아라. 좀 이게 지역에서 좀 해달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타시 같은 경우는 감리를 잘 안 하고 지역에 주죠. 짬뽕 오징어 드릴까요? 맛있겠다. 하얀옷에 또 물탕 찍게 생겼다. 집에 가면 최소한 또 혼나. 최소한 5개 이상. 전자로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 감리 부분이 조금 저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큐이고 내려. 좀 순실한 감리가 되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맞아. 비용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시공사 눈치도 봐야 되고 건축주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감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지금 소형 건축에서는 그게 조금 사실 감리의 위치가 포지션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갑자기 이제 감리 얘기가 나와서 제가 더 궁금해졌는데 소규모 건축에서는 직영으로 할 때는 감리 필요 없이 그냥 현장 관리 선임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사실 저도 좋은 건축사님 계시는 데서는 참 이게 쑥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네. 현장 관리를 저도 한 10번 이상을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건축사님 감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저처럼 그냥 뭐 기능사나 이런 거 갖고서 현장 관리를 하는 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저는 재밌겠다. 저는 어떻게 보면 파트가 좀 나눠졌다라는 개념인데 저희가 감리가 상주 감리가 있고 법정 감리가 있어요. 네. 상주 감리는 매일 건축사 아니면 건축사고가 건축사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네. 매일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되는 큰 건물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법정 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법정으로 몇 번 안 가요. 그 콘크리트 타설할 때 몇 번만 갑니다. 매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일일이 일어나는 방수 부분이라든지 누수, 결로 이런 부분들을 다 찍을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근데 금액 쪽으로 사실은 매일 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가야 현장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대신 역할 분담을 한다는 건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 제대로만 현장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저희 건축사들은 이제 구조적인 부분, 네. 철근, 콘크리트 제대로 된 결속되는 그런 부분, 구조적인 부분 저희가 좀 더 튼실하게 보고 그런 마감재에 의한 뭐 방수, 결로, 단열재에 대한 것들은 각 내장재 그런 거 관리는 현장 관리 쪽에서 해주면은 저는 오히려 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사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비용 줄이려고 그냥 자격증만 넣어놓고 그렇죠. 사실 건축사 사무실에서 소개해서 자격증만 넣어주는 경우도 그렇죠. 많으니까요. 그것도 있고 또 엄밀히 따지면 네. 감리가 이건 좀 얘기하면 좀 시끄러워질 수는 있는데 네, 그런 거 좋아하십니다. 시끄러워질 수는 있는데 너무 시공자랑 설계자랑 친해도 제대로 찍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 그쵸. 네, 그런 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설계고 시공이고 감리고 집스러워야 돼요. 이게 뭐 법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맞다.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배짱도 있어야 되고요. 네, 똑똑하다고 그래도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사람이 좋아도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싸워서라도 내가 그거를 관철을 시키겠다 하는 거는 해야 돼요. 자,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 가온파가 이지하우스 현장 관리를 맡았다. 그래서 제가 사사건건 이제
요거는 이거 구조 기준상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시방서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좀 이거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 되게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짬뽕을 드시는 걸로 대답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프로그램 하나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죠. 결국에는 그죠. 기준은 딱 하나예요. 누가 봐도 도면가만 맞춰가면 네. 제가 좀 예대 건축주님들한테 항상 상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설계비를 아끼지 말라고요. 제 파트는 아니에요. 설계비 아끼면 쉽게 말해서 몇만 원짜리부터 막 시작을 하더라고요. 300에 허가도는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 300에? 네. 그리고 이렇게 전원주택 택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네. 한 회사에서 지어서 그쵸, 하는. 그쵸. 그래서 뭐 3개 모델, 4개 모델 그쵸. 뽑아내 이렇게. 그거 보면은 한 집당 뭐 150? 해가지고 20집 3천만 원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근데 도면이 이제 부실하니까 정확한 견적이 나올 수도 없고 건축주한테 그 몇백만 원을 아낀 게 좋은 게 아니고 시공비에서 그거에 몇 배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스펙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다 그 설계 도서에 집어넣으려면 아마 여기 두 분도 그만한 비용을 다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천만 원은 아니잖아요. 뭐 물론 뭐 얼마인지는 두 분이만 아시겠지만 몇 천만 원 맞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 시공사한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그런 거를 좀 감안한다면 그 설계비를 좀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두 분은 내가 그게 어느 현장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도장을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저는 저희 사무실에서 나가는 모든 도면의 계획은 제가 다 했어요. 창호 도면이 없는 허가 도면도 봤어요, 저. 아, 그래요? 창호 상세도가 없는 5장짜리 허가 도면도 봤어요. 허가가 창조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없었는데. 옛날 아니? 옛날? 신고권인데 네. 창호 상세도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평면 한 장, 단층짜리 집에서 네. 단면 한 장, 인면 한 장, 그 다음에 개요, 돼요. 그리고 뭐 오배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요즘도 어쨌든 그게 그런 게 돌아다니네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네네네, 신고권으로 해서. 건축 허가권이 그 규모 이하의 신고권 그 도면 그려야 되는 장수가 더 의무 장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건축 설계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뭐 기본 뭐 토목 사무실이나 이런 데로 해서 샘플 도면으로 빈 땅에다 갖다 박는 거죠.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견적을 하나 내야 되는데 그런 거는 4장짜리 평면도 단면도 개요 지붕 평면도가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또 그렇게 4장이 왔어요. 그래서 견적을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이걸 견적을 어떻게 내야 되나. 근데 그런 건들은 거의 계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들 견적 내서 거의 성공률이 없죠. 그렇죠. 그게 왜냐면 저희가 그래도 20년 이상 이제 실무 경험들이 있잖아요. 상담을 해보고 미팅을 해보면 알아요. 설계비, 공사비 얘기하는 그 딱 얘기를 하면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샘플 도면 갖다가 져서 해달라는 거구나. 일단 느낌이 있어요. 저희 해보면 시공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치더라도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기준이 있고 그래도 일반 도시에 있는 다가구 주택 기준이 있고 또 단독주택인데도 좀 고급주택 기준이 있고 일단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기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부는 좀 확실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획 잡을 때부터 내 예산이 얼만큼이고 평당 어느 정도 금액에서 나는 이게 구상하고 있다. 몇 평을 짓고 싶다. 그런 자금 상황부터가 설명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데 너무 높게 설계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낮게 설계했다가 또 이제 저희가 또 반대로 이제 또 일을 뺏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을 오픈하면 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갖고 최대한 빼먹으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저도 제가 창업 컨설팅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자산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이 창업에 대한 부분도 컨설팅하기가 좋은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건축주분들은 직접적으로 설계비, 감리비, 그냥 건축비 딱 세 개만 생각해요. 그 위에 들어갈 돈들이 기타 세금부터 해서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항상 돈이 부족하거든. 근데 전체 상황을 알아야 좀 이렇게 카운팅을 좀 나눠서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항상 돈 부족하다 그러고 뭐 하다 그러고 이게 너무 많이 매번 겪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바뀌기도 하고 다 해놨는데도 네.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돈 때문에 면적을 줄여야 되거나 뭐 이래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경험상 해보신 경험상 10억 가까이 뭐 예를 들면 처음에 그림을 그렸어. 근데 뭐 해보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대출이 조금 덜 나오고 그래서 깎고 해서 몇 프로나 더 낮은 것들을 해보셨어요? 처음 스타트와 이제 최종 마감 도면까지 마무리 도면까지. 그렇게까지 해지는 않는데 안 되면 대출로 땡겼어 지금. 그렇게까지 카운트한 적은 없습니다. 많이 네.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겠죠. 이제 처음에는 철근 금액별로 봐서 일단 구조를 건축주가 하고자 하는 평수나 하고자 하는 거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에서 목재로 바꾸면 돼요. 뭐 예를 들어 경사 지붕에서 평수라고 바꿀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조절을 들어가지 그도 안 되면 면적을 줄이겠지만 첫 스타트부터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는 서로 설계도요 계획 단계에서 건축주분들의 의향을 다 들어주고 바꾸는 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허가 다 났어요. 공사 도중에 바꿔달라고 하면 난감하잖아요. 허가 나고 나서는 좀 어려워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 변경 무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 저희도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무료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설계 변경이 비용이 추가되는 항목이 어느 수준까지 변경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만 창 더 뚫어주세요. 대구부 정도도 해당이 되는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고 그럼 뭐 벽체 하나가 내력벽이 움직이거나 그렇죠. 그 수준이 네. 돼야 면적에 대한 뭐 퍼센테이지도 있고 전체 면적 변경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경미한 변경이냐 중대한 변경이냐 그 법적 기준이 있어요. 뭐 높이가 1m가 변동이 되냐, 위치가 1m가 변동이 되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 전체 연면적의 뭐 10% 이상의 변경이냐, 뭐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다 좋은 방법이 변경 필요한 것들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건축주분이 요거 변경해달래 그러면 현장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도면화해서 공사를 시키겠다 하면은 한두 번은 서비스를 해주겠죠. 근데 그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죠. 짜장 음식 되게 맛있다. 여기 여주 중국집 맛은 어떠세요? 거의 합일 것 같아. 아 그래요? 그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건축주님들이 아직 우리 건축사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면 그려주는 사람.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 얘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건축가와 건축사 네. 교묘하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아닌 척, 긴 척 하면서 라이센스 없으시면서 그걸 잘 활용하시는 마케팅에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간결하게 얘기하면 건축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라이센스를 발급한 사람이 건축사고요. 건축가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건축가시잖아요. 그죠? 시공자도 건축가가 될 수 있고요. 갑자기 나 부끄럽죠 건축가라고 하면. 그냥 왜요? 장사하는 아저씨. 아니 그러면은 주변에서 리리어스 우리 황승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그냥 대표님 뭐 이런 거 말고 제가 참 감명 깊었던 한 번 기억이 있어요. 그냥 제가 직장 생활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소장이었어요. 소장님.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개인 사업을 할 때도 소장님이 편했어요. 그래서 종본을 내고 속초 공사를 끝내니까 속초 건축주 네 분이 저를 건축가라고 불러요.
제가 찍었던 네. 거기 현장. 처음이었죠? 소장님과 건축가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듣는 저로서는 되게 그게 고마운 거죠.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을 위해서 건축가라고 여기다가 써서 건축가 누구 하는 거랑 나는 그냥 현장 소장이나 그냥 빌더로서 움직이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축가님이라고 불러주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너무 톤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뭐 없는 것도 해주고 싶고 기분 되게 좋으셨다. 엄청 좋았죠. 그리고 감사패 받던 날 제가 눈물이 찌끔찌끔 났었죠 진짜. 그럼 건축사님들 입장에서 건축가라는 소리를 듣는 시공사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저는 견제가 있을 수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저희 시공자분이 10분이 계신가 네. 건축가 소리를 들어도 될 만한 시공자님은 두세 분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동안 만나본 네. 분들 중에? 마인드가 네. 진짜 건축가 소리를 들어도 될 만한 분이 있고 진짜 그 소리 들으면 안 될 만한 분이 네, 있고 그럼 우리 대표님은 된다 안 된다? 아 뭐야? OX 하나 둘 셋! 오. 저 현장에서 많이 쏠게. 네 여기 다 진짜 찍혔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아, 싸워요. 앞으로 그렇게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너무 좋아하시네. 어떻게 보면 되게 장인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태리에 무슨 뭐 타일 만드는 장인, 가구 만드는 장인처럼 그 사람들이 뭐 물론 배워서 하겠지만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 되게 좋아. 어떤 분이 건축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자격이 있다고 보나요? 일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장인 장인 정신이 있는 사람. 근데 기본적으로 건축을 업으로 갖고 있고 저는 설계에 강의하지만 시공을 업으로 갖고 있잖아요.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내일 현장에 일어날 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자가 안 나고 이런 부분들을 자면서 생각하고 출근하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공사하는데 잘못됐는데 저는 일정 부분 헐고 다시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도 황승재 대표님이랑 계속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본 몇몇 현장 지금 한 3번 될걸요? 수원 현장도 뭘 하나 뜯어질 뺐잖아요. 이게 뭔가 좀 이게 미심쩍다 아니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판단이 들면 그냥 과감하게 돈과 상관없이 오죽하면 저희 직원들이 저 현장에 오지 말래요. 그래서 현장에 오면 일 생긴다고. 제가 알기로도 일은 많은데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에 오늘 정 소장이 밥사. 특수되네. 눈에 걸리는 걸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쵸. 제가 건축사도 못 닦고 가방끈이 좀 짧은 편이잖아요. 뭐랄까 이 집을 짓다 보니까요. 이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이 단독주택이 너무 달라요. 그죠. 얘만 단독주택만 머리 빠지게 정성스럽게 신경 안 쓰면 꼭 화재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단독주택이 봐봐요. 금액도 작고 아파트 한 채 지면 돈이 얼마일까요? 몇백억이 되겠죠. 몇십억, 몇백억 되겠죠. 근데 집은 뭐 끼케야 뭐 많아야 10억. 그리고 공사기간 길어야 6개월, 8개월. 어느 한순간 딱 놓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디 가서 조금 당겨서 얘를 여기다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너무 작은 거, 공정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땅 파기 시작했을 때부터 중공 내는 날까지 진짜 초집중하고 정성껏 안 하면 결국은 내가 그거 다 몰아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많아요. 뭐 방수만 정성껏 해서 몰아내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럼 갑자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지은 주택 중에 마이너스 된 현장이 있다면 많죠. 심지어 많아요.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는데. 가장 많이 얼마까지 마이너스를 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계산을 하다가 짜증이 나서 안 한 데가 하나 있어요. 아, 2군데예요. 근데 그 정도는 견적을 잘못 낸 거 아니에요? 견적을 잘못 냈고 실토하셨습니다. 시공도 잘못된 거야. 두 가지가 얘기들은, 겹치면 네, 이렇게 산에 들러붙은 경사진데 이 패드 위치부터 잘못 잡은 거야. 심지어는 까딱 잘못했으면 경계선을 넘어갈 뻔한 거지. 뒤쪽으로. 실제로 측량 안 하고 공사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진짜요? 건축주분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다는데 내가 봤어 여기가 경계야 해서 공사해서 경계 안 맞는 현장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진짜예요. 아, 그럼 이런 택지가 아니고 진짜 그 컵하기 하기 전에 어쨌든 측량은 무조건 오잖아요. 옆에 집이랑 우리 집이랑 담장 있었잖아요. 거기가 경계라고 건축주님이 얘기해서 그거대로 공사를 했어. 근데 그게 경계가 아니고 밀렸던 거예요. 넘어갔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격거리도 안 맞아갖고서 막 벽 부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마지막 현장에서 건물을 2층, 3층을 800mm 잘랐어요. 안 믿기죠? 네. 산산수전 다 겪으셨군요.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 아주 이렇게 옛날 재래시장 안에 들어있는 땅이었어요. 뭐 도면을 잘못 봤는지 측량 라인을 이해를 잘못했는지 중공 때 다 돼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보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조경 시설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뭐가 이상해요? 맨날 보던 그림인데 그날따라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옆집 지붕이 이렇게 들어와 우리 조경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야.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 아니지 그나마 본 게 다행인 그나마 거지. 다행이죠, 진짜. 그래갖고 이상하다 이거 내려가서 대시경에서 딱 그어놓고 때리니까 1m가 일로 앞으로 나간 거 도로 쪽으로. 왜 그러냐면 1층이 이렇게 쑥 들어있고 2층, 3층이 툭 튀어나가 있는 필로티 보조였는데 2층, 3층이 걸린 거야. 그래서 800mm를 자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잘렸죠. 아, 그래. 아픔을. 그런 또 아픔을 겪으셔서 지금. 뭐 누가 잘못했든 간에 그건 현장 부장 책임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사지나 구릉지나 이렇게 해서 측량 말등을 이렇게 높은 데 낮은 데 찍어줬는데 네. 공사할 때는 이제 구릉지 이거를 까잖아요. 네. 까고 나서 이거를 목수분들이 찍어놓고 까고 다시 찍어놨는데 요 작업이 잘못돼서 뚫어지는 남양주 경우가 현장.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조심해야 돼. 그거 근데 지적공사에서 몇십만 원만 주면 다시 박아주는데 그런 걸 제도도 모르고 돈 아낀다고 이제 목수분들이 다 표시해 놓고서 다시 찍었는데 그게 20cm가 안 맞으면 건물이 이렇게 틀어져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까지 경험상 야 이런 하자도 있었어. 뭐 이런 하자. 별거 아닌데 진짜 어이없는 하자가 이건 제 집.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아니 그 임대 건물 하나 졌었는데 아 예. 제 일이 바빠서 현장을 아예 못 갔어요 거의. 아 근데 나는 건축사인데 내 집에서 그런 하자가 나게 되니까 상상을 못했는데 건물주시군요. 지금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창호 있잖아요 창호. 아니 사실 창호인데 비닐을 안 뜯고 그냥 시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닐을 안 뜯었는데 거기서 새더라고. 이게 이질 재료 요게 틈새가 발생돼서 새더라고요.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아. 나는 근데 우리는 진짜 생각도 못해서 비닐을 안 뜯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먼저 타일백을 치고 그러고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기물 테이프랑 타일백이랑 이렇게 말아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타일백이 타고 들어가고 거기다 이제 폼 쓰고 실제 근데 그게 매뉴얼처럼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현장에서 보기도 했어요 실제. 왜 일부러? 아 얘네 이렇게 말아주면 깔끔하다고 깔끔하게 넣고 거기다 폼 막 쏘시는 거지. 그런 현장도 보기도 했어요. 또 하나는 그 에어컨 응축수 배관인데 화장실 이렇게 뽑아놔서 이렇게 가면 편하잖아요. 천정 속 공간에서 그게 이제 한여름에 결로가 차서 그 응축수 배관 따라서 물이 떨어져서 선장면으로 생각지도 못했어요. 에어컨 응축수 배관에서 결로 때문에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절대로 실내로 유입시키면 안 돼요. 무조건 바깥으로. 그래서 건축사님들이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있는 그쵸. 이제 시공사랑 네. 그런 것들을 잘 합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다 또 경험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빌딩 공사할 때 얘기인데 건물 13층짜리 준공을 내고 입주를 했어요. 봄에. 근데 여름에 연락이 왔어. 맨 13층에 물이 툭툭 떨어진다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 나 방송은 예나 지금이나 진짜 신경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로 옥상에 이만큼 물이 찬 거야. 계속 차 올라오고 있어.
아, 물이 역으로. 그래서 계단으로 쏟아지기 직전에 내가 거기 간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는 거 이걸. 그 천장을 뜯어보니까 파이프에서 물이 툭툭 떨어져. 그래갖고 이제 본드식이 아니라 이렇게 채워놓은 DF 식이라 그걸 열었어. 그랬더니 거기서 그 높이가 1m가 좀 넘었었어요. 파이프 높이 150mm 파이프인데 돌이 쫙 쏟아지면서 물이 글로 싹 빠지는 거야. 그 많은 물이. 그러면은 타설할 때 뭐 아니요. 국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요. 돌 마감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쓰다 남은 돌, 깨진 돌 등을 내다 버리라고 했는데 구멍에다 다 넣고 거기에 이제 모래 같은 게 끼고 시멘트 가루 같은 게 끼고 하다 보니 얘가 이제 방수를 너무 잘 해놓은 거야. 파이프 안을. 지금 은근히 잘하는 그런 경우도 방수 잘하신다고 깨알 자랑하신 어쨌든 소양 문제죠. 지금 그건 뭐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 조금 돈 더 주고 더 잘하시는 분들 섭외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 아끼려고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싸다고 하니까 쓰면 이제 그런 일이 가끔 생기는데 요즘은 뭐 별로 그런 일 없죠. 옛날 얘기죠 벌써. 한 15년 장정환 건축사님은 저는 예전에 저도 직장 다닐 때인데 사실 뭐 오픈하고 나서는 큰 하자는 잘 모르겠고 그 예전에 아파트 현장이었어요. 이건 어디라고 얘기하기 수는 없는 건데 아파트 나왔습니다. 네, 아파트 하자가 많잖아요 요즘에 진짜 네, 워낙 많아요. 많은데 제 눈으로도 좀 많이 봐서 그게 그 깽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짜여진 그 거푸집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울어진 거예요 어느 층부터. 우와.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떻게 잡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거를 마감으로 그러니까 단열재가 거기 안에 4단열로 가거든요. 그 단열재를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엄청 진짜 완전 보수팩인 단열재를 거기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뭐 압축법이나 뭐 이런 거 간다고 하면 거기도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얇은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 그러면 진짜 저도 처음 듣는 단열재 무슨 에코 플러스였나? 진짜 막 30T만 써도 그게 충족되는 거를 쓰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현장이 있어서 아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너무 많아. 모르죠. 거기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중공도면에서 그거를 좀 하나 그 단열재를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지 중공도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작품을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아니 요즘 아파트에서도 그냥 라면 구조로 하면서 ALC도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아파트를요? 구조부가 ALC가 그것까지 잡을 수 있어. 라멘 구조로 하고 그러니까 기둥식으로 하고 이제 ALC로 벽을 좀 쓸 수 있겠죠. 네, 할 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있다고 하는데. 다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멘 구조로 하면 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층고가 좀 높아져야 되거든요. 특히 아파트는 몇 세대 용적률을 찾기 싸움인데 그만큼 높이가 올라갈수록 세대수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성이나 이런 거랑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쵸. 청구가 높아지면 네.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니까 부피가 그쵸 층고가 올라갈 수밖에 공사비도 없잖아요. 그럼 공사비가 좀 작년에 그 이슈됐던 그거 이렇게 순살 아파트. 아 거기는 그 플랫 플레이트인데 무량판. 무량판. 네. 그것도 결국 주차장 높이 때문에 그 맞지 보호를 없앤 이유가. 보를 없앤 거는 그렇죠. 그걸로 하면 좀 더 유리하니까 보가 없는 구조잖아요. 무량판이라는 게. 네. 그러려면 좀 구조 보강이 돼야 되거든요. 기둥 주변에. 근데 그런 게 좀 놓쳤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어쨌든 보강을 해야 되는 구조로 해놓고 또 안에 있는 철근을 빼먹는 거는. 근데 그 뉴스 사고 나기 전에 무락판 구조 제대로 알았었어요? 좀 무량판으로 설계한 게 하나 있어요. 수원에. 보강해서? 보강했죠. 그 주변에 그 펀치 안 뚫리게 보강하잖아요. 나는 저도 건축사지만 쟤는 무량판으로 한 번도 설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량판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지만 잘 몰라요. 저도 똑같이 제가 감리를 봤어도 보강건 빼먹었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도면에 그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엄청 촘촘하게 돼서 타설할 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무량판 구조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슬라브를 네. 뭐 치는데 다른 방식인 거잖아요. 보통은 그 라멘 구조라고 하는 거랑 벽식 구조
무량판 구조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자면 네. 보통 일반 아파트는 벽식 구조잖아요. 그쵸. 바닥 슬라브가 있고 그게 벽이 다 그 힘을 네, 하중을 네. 받는 건데 라멘 구조는 그 슬라브가 있고 그거를 보로 받아가지고 보가 기둥으로 힘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량판은 기둥이 있어요. 벽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건 기둥하고 라멘 구조랑 똑같아요. 기둥이 있는 거는. 근데 보가 없이 그냥 판을 기둥으로 받는 거예요. 그 슬라브가 네. 더 감성이 좋게 그쵸. 만든다는 슬라브도 더 거죠? 두꺼워야 되고 그 기둥 주변을 그 철근을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기둥 주변. 네, 그게 기둥이 그냥 뚫릴 수 있잖아요. 그쵸. 원래는 판이 있고 보가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기둥으로 하중을 보내는 건데 무량판 슬라브에서 기둥으로 바로 붙는 거니까 그 기둥 주변이 이렇게 많이 근데 철근이 촘촘해야 돼요. 그냥 듣고만 보면 네. 그냥 일반 단독주택 할 때도 무량판 구조가 나름 이게 아, 괜찮을 것 근데 좀 같다는 생각이 과한 스펙이에요. 과한 것 아, 같아요. 예. 제 생각은. 건할못이라. 그거 네, 무량판으로 하면 좀 시공성도 생각해야 돼. 시공성도 생각해야 돼. 5분만 휴식. 건축사에 대해서 조금은 건축주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우리가 건축주님들을 접할 때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현장 나갔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 맞닥뜨린 게 말도 뭐 안 있으실까요? 된다. 이자우스에서 이자우스 현장에서 현장에서 근데 아니